몽골 사람들이 한국말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문장이 BBC 본사를 뒤흔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BBC 본사는 긴급 취재 지시를 내렸습니다.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 중심가의 간판 60%가 한글로 바뀌었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제보였죠. 저는 BBC 국제부 기자 에밀리 포드. 지난 12년간 분쟁과 난민, 전쟁터를 누벼왔지만 이번처럼 평화로운 충격을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공항 입국장. 세관 직원이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분명 한국어였습니다. 택시기사도 카페 직원도 모두 자연스럽게 한국어를 섞어 썼죠. 심지어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노래는 뉴진스의 ETA였습니다. 명동 뷰티, 서울마트, 한강치킨. 울란바토르 한복판에 서 있는데 마치 서울 명동으로 순간이동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몽골 주요 일간지 일면에 실린 여론조사. 몽골 국민의 68%가 한국과의 경제 협력 확대를 지지한다. 중국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닌. 왜 하필 한국일까요? 몽골 사회학자 바트체책 교수는 제 질문에 잠시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지방처럼 대하고 러시아는 속국처럼 대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우리를 동등한 친구로 봤습니다. 단 한 번도 무시하지 않았죠. 그 말에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메모장에 적힌 단어 하나가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존중. 군사력도 원조도 없이 단지 문화와 교육 그리고 신뢰만으로 한 나라의 세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 그 시작은 2007년 오역률 70%짜리 낡은 사전 한 권과 한 한국인 교수의 30년 집념에서 출발했습니다. 문화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한 국가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증명한 놀라운 30년의 기록. 지금부터 그 여정을 공개합니다. 잠깐 영상 시작에 앞서 먼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에밀리 포드입니다. 영국의 한 매체에서 일하는 기자죠. 2025년 3월 몽골 취재를 위해 울란바토르 공항에 내렸습니다. 입국장을 지나는데 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며 웃더군요. 어서 오세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잠깐 멈칫했죠. 여기가 몽골 맞나 싶었어요. 짐을 찾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어요. 기사분이 라디오를 켰는데 뉴진스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어서 이명웅 목소리가 들렸죠.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 풍경이 이상했습니다. 아니, 낯익었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한글 간판이 보였거든요. 서울마트, 한강식당, 명동뷰티. 처음엔 한두 개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계속 나왔습니다. 거리 간판 절반이 한글이더군요. 저는 운전기사에게 물었어요. 여기 한국 사람 많이 사나요? 기사분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정도면 좋아한다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았어요.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 신라면이 있었어요. 바나나킥, 새우깡도 보였죠. 계산대 옆엔 K-팝 스타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점원이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로 답했죠. 그분은 몽골어로 바꿔 말했습니다. 저는 과자 몇 개를 집어들었어요. 계산하면서 물었습니다. 한국 제품이 인기가 많나요? 점원이 밝게 웃었어요. 네, 다들 좋아해요. 맛도 좋고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마다 한국 드라마 포스터가 붙어 있더군요. 거리를 지나는 버스는 대부분 현대차였어요. 저는 걸으면서 주변을 살폈습니다. 카페가 보였습니다. 서울커피라는 간판이었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젊은 사람들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어였습니다. 저는 카운터로 갔어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영어로 주문했죠.
직원이 능숙하게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옆 테이블 두 여성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말하다가 몽골어로 바꿨어요. 다시 한국어로 돌아갔죠.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두 언어를 섞어 쓰는 게 당연한 것처럼요.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한국에서 오셨나요? 두 사람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희는 몽골 사람이에요. 한 명이 덧붙였죠. 한국어 공부한 지 5년 됐어요. 재미있어서 계속하고 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발음이 거의 완벽했거든요. 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셨어요? 그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드라마 때문이었어요. 자막 없이 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취업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다른 한 명이 거들었어요. 한국 회사가 많아요. 한국어 하면 취직이 훨씬 쉬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문화가 경제로, 경제가 다시 문화로 이어지는 구조인가 싶었죠. 밖으로 나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네온 사인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치킨오프, 노래방, PC방. 전부 한글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체크인하면서 로비를 둘러봤어요. 벽에 한국 관광 포스터가 걸려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제주도 사진이었죠. 방으로 올라갔어요. 창문을 열고 도심을 내려다봤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한글이 빛나고 있었어요. 마치 서울의 한 구역을 옮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어요. 검색을 시작했죠. 몽골과 한국 관계를 찾아봤습니다. 놀라운 통계들이 나왔어요. 몽골 인구 330만 명 중 약 6만 명이 한국어를 한다더군요. 세종학당이 전국에 9개나 있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시내 버스의 80%가 현대차였어요. 한국 기업이 지은 건물도 많았죠. 더 놀라운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댓글들이었어요. 몽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쓴 글들을 읽었죠. 한국은 우리 친구, 한국 드라마 덕분에 힘들 때 위로받았어요. 한국어 배워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연결이 있었죠.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 속으로 완전히 스며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내려갔어요. 메뉴판을 보니 김치찌개가 있더군요. 주문했습니다. 맛은 서울에서 먹던 것과 똑같았어요.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호텔 직원에게 물었어요. 이 도시가 언제부터 이렇게 한국 문화로 가득 찼나요? 직원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오래됐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랬던 것 같아요. 30년쯤 됐을 거예요. 30년이요. 저는 놀랐습니다. 한 세대가 넘는 시간이었죠.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거리로 나섰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이 도시가 어떻게 작은 서울이 됐는지 알고 싶었죠. 저는 다음 날 울란바토르 시내 도서관을 찾아갔습니다. 이 도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30년 전 이야기를 찾아야 했어요. 도서관 입구에서 한 중년 여성을 만났습니다. 사서였어요. 제가 취재 목적을 설명하자 그녀가 미소 지었죠. 아, 그 이야기요. 저도 그때를 기억해요. 그녀의 이름은 볼드였습니다. 따라오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서고로 들어갔어요. 볼드가 오래된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게 우리의 첫 한국어 사전이에요. 1992년에 나왔죠. 책은 낡았습니다. 표지가 해졌고 페이지가 누렇게 바랬어요. 볼드가 책장을 넘기며 말했습니다. 이 사전은 문제가 많았어요. 번역 오류가 너무 많았거든요. 저는 물었어요. 얼마나요? 볼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70%만 정확했어요. 나머지 30%는 틀렸죠. 학생들이 이걸로 공부했어요. 엉터리 한국어를 배운 거예요. 그녀가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증오로 번역돼 있었어요. 안녕하세요가 안녕히 가세요로 돼 있었고요. 저는 놀랐어요. 그런데 왜 그 사전을 썼나요?
볼드가 말했습니다. 다른 게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는 절박했어요. 소련이 무너지면서 경제가 망가졌죠. 일자리가 필요했어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990년에 한국과 외교 관계가 재개됐어요. 한국 기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한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가르칠 교재가 없었습니다. 저는 메모를 했어요. 볼드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김수진 교수님이었죠. 김수진이요. 저는 그 이름을 받아 적었습니다. 누구죠? 볼드가 웃었어요. 한국에서 온 언어학자예요. 서울대학교 교수였죠. 교환 프로그램으로 우리 대학에 오셨어요. 그녀가 다른 책을 꺼냈습니다. 새 사전이었어요. 이게 김 교수님이 만든 거예요. 15년 걸렸어요. 15년이요. 저는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한 권 만드는데요. 볼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혼자 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몽골 교사들과 함께 했죠. 밤마다 단어 하나하나를 확인했어요. 저는 책을 넘겨봤습니다. 두껍고 무거웠어요. 단어가 빼곡했죠. 왜 이렇게 오래 걸렸나요? 볼드가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번역만 한 게 아니었거든요. 문화를 옮긴 거예요. 예를 들어 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몽골어로 딱 맞는 말이 없었어요. 그녀가 페이지를 찾았습니다. 정을 설명하는데 한 페이지를 썼어요. 단순한 사랑도 아니고 우정도 아닌 거라고요. 오래 쌓인 마음이라고 풀어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대단하네요. 볼드가 말했어요. 김 교수님은 매주 교사 모임을 열었어요. 우리 몽골 선생님 20명이 모였죠. 각자 단어를 맡아서 조사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힘들지 않았나요? 볼드가 웃었어요. 힘들었죠. 하지만 보람 있었어요. 우리는 학생들이 제대로 배우길 원했거든요. 그녀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물이 한국학과예요. 그때 우리가 가르친 학생들이 지금 교수가 됐어요. 그 사전으로 배운 사람들이죠. 저는 건물을 바라봤습니다. 볼드가 계속 말했어요. 2007년에 사전이 완성됐어요. 출판사에서 찍었죠. 첫 판이 일주일 만에 다 팔렸어요. 그녀가 책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이 사전이 기준이 됐어요. 지금도 모든 한국어 수업에서 이걸 써요. 김 교수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만든 거죠. 저는 감동했습니다. 사전 하나가 이렇게 중요할 줄 몰랐어요. 볼드가 말했습니다. 언어는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생각을 나누는 거죠. 우리는 한국 사람들과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도서관을 나왔어요. 저는 대학교 쪽으로 걸었습니다. 한국학과를 찾아가고 싶었거든요. 그 사전으로 배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어요.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복도에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죠. 저는 한 교수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중년 남성이 나왔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저는 취재 목적을 설명했어요. 그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바트입니다. 여기서 한국어를 가르쳐요. 바트의 사무실은 책으로 가득했습니다. 대부분 한국 책이었어요. 그가 차를 따라주며 말했죠. 저도 그 사전으로 공부했어요. 대학생 때였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땠나요? 바트가 웃었어요. 세상이 열렸어요. 그전까지는 한국어가 막막했거든요. 그런데 사전이 나오면서 체계가 잡혔죠. 문법도 이해하고 문화도 배웠어요. 그가 책장에서 낡은 사전을 꺼냈습니다. 이게 제 거예요. 2008년에 샀죠. 지금도 가끔 봐요. 밑줄이 가득해요. 저는 사전을 받아봤어요. 정말 밑줄투성이었습니다. 메모도 빼곡했죠. 바트가 말했어요. 이 사전 덕분에 장학금 받아서 서울 유학 갔어요. 3년 살다 왔죠.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그때 배운 학생들이 지금 여기저기 있어요. 한국 회사에서 일하고 통역하고 가르치고 우리 세대가 다리가 된 거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전 하나가 한 세대를 바꾼 거였어요.
저는 바트 교수에게 세종학당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접 가보세요. 학생들을 만나보시면 이해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세종학당을 찾아갔어요. 울란바토르 중심가에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 한글과 몽골어로 간판이 걸려 있었죠. 세종학당 2007년 개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복도에서 학생들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큰 소리로 인사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사무실로 갔습니다. 원장인 도르지를 만났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죠. 어서 오세요. 영국에서 오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르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영국 갔던 적 있어요. 런던 좋더라고요. 그가 학당 안을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우리 몽골 최초 세종학당이에요. 2007년 3월에 문 열었죠. 첫날 등록자가 120명이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첫날부터요? 도르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렸어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교실 하나를 들여다봤습니다. 20명쯤 되는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칠판에 한글을 쓰고 있었죠. 이게 사랑이에요. 따라 써보세요. 학생들이 노트에 글씨를 썼습니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도르지가 속삭였죠. 초급반이에요. 시작한 지 한 달 됐어요. 우리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도르지가 말했어요. 지금 몽골 전국에 세종학당이 9개 있어요. 누적 수강생이 2만 명 넘었죠. 2만 명이요.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도르지가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교재가 문제였어요. 한국에서 만든 책을 그냥 썼거든요. 우리 문화랑 안 맞았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나요? 도르지가 한 교실을 가리켰어요. 우리가 만들었어요. 몽골 선생님들이 모여서 교재를 새로 썼죠. 예를 들어 정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서관에서 들었던 그 단어요. 도르지가 설명했어요. 그냥 번역하면 안 돼요. 학생들이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에 있는 비슷한 개념을 찾았죠. 그가 교무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서 교재를 꺼냈어요. 정을 설명할 때 우리 전통 개념인 게르의 따뜻함으로 풀었어요. 가족처럼 오래 함께한 사람들 사이의 마음이라고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영리하네요. 도르지가 웃었어요. 언어는 문화거든요. 단어만 외우면 안 돼요. 그 뒤에 있는 마음을 알아야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복도로 나왔어요. 저는 몇 명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터뷰해도 될까요? 한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한국어였습니다. 발음이 또렷했죠. 그녀의 이름은 채채기였어요. 23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1년 전에 시작했어요. 지금 중급반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어를 배우나요? 채채기 눈을 반짝였어요. K-드라마 좋아해요. 자막 없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배우다 보니까 재미있더라고요. 옆에 있던 남학생이 거들었습니다. 저는 취업 때문이에요. 한국 회사 많잖아요. 한국어 하면 월급도 더 받아요. 그의 이름은 에르덴이었습니다. 26이라고 했어요. 저희 형이 한국 회사 다녀요. 통역 일하는데 돈 잘 벌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채채기 말했어요. 근데 단순히 돈만은 아니에요. 한국 문화가 좋아요. 음식도 맛있고 음악도 좋고. 에르덴이 웃었습니다. 맞아요. 제 동생은 방탄소년단 팬이에요. 콘서트 가려고 한국어 배워요. 수업종이 울렸어요. 학생들이 교실로 돌아갔습니다. 도르지가 저를 다른 방으로 안내했어요. 여기는 고급반이에요. 3년 이상 배운 학생들이죠. 문을 열었습니다. 10명 정도가 앉아 있었어요. 선생님이 한국 뉴스를 틀어놨더군요. 오늘은 시사토론 할 거예요. 이 기사 읽고 의견 나눠봐요. 학생들이 한국어로 토론했습니다. 유창했어요. 마치 한국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죠. 저는 놀랐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한 학생과 이야기했어요.
이름은 강이었습니다. 31살이라고 했죠. 저는 올해 한국대학원에 합격했어요. 장학금 받아서 가요.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강이 웃었어요. 세종학당 덕분이에요. 여기서 5년 배웠거든요. 한국어 능력 시험 6급 땄어요. 그가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취미였어요. 드라마 보려고 시작했죠. 근데 배우다 보니까 인생이 바뀌었어요. 꿈이 생겼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무슨 꿈이요? 강이 진지하게 답했어요. 한국과 몽골 사이 다리가 되고 싶어요. 통역사나 외교관이 되고 싶어요. 두 나라가 더 가까워지면 좋겠어요. 도르지가 자랑스럽게 웃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많아요. 한국어가 그들에게 새 길을 열어줬죠. 저는 학당을 나오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곳이 아니었어요. 꿈을 심어주는 곳이었죠. 한글 하나하나가 미래로 가는 문이 되는 거였습니다. 도르지가 현관에서 말했어요. 2024년 통계 봤어요? 우리 학생 68%가 한국 관련 직업 가졌어요. 기업, 관광, 교육 분야에서 일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이요? 도르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어가 이제 필수예요. 여기서 성공하려면 한국어 해야 해요. 우리 경제가 한국과 많이 연결돼 있거든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도르지가 하늘을 보며 말했어요. 18년 전 120명으로 시작했어요. 지금은 2만 명이 배웠죠. 앞으로 10년 뒤엔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저는 학당을 뒤로 하고 걸었습니다. 거리에서 젊은이들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세종학당이 뿌린 씨앗이 도시 곳곳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저는 세종학당을 나와 시내를 걸었습니다. 거리마다 한국 브랜드가 보였어요. 편의점, 휴대폰 가게, 식당. 어떻게 이렇게 많은 한국 기업이 들어왔을까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분에게 물었어요. 한국 회사가 언제부터 이렇게 많았나요? 기사분이 웃었습니다. 오래됐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어요. 90년대부터 들어왔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기사분이 계속 말했어요. 처음엔 건설 회사였어요. 현대건설이 와서 건물 지었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도 왔어요. 차창 밖을 봤습니다. 큰 건물들이 보였어요. 기사분이 가리켰죠. 저기 저 빌딩 현대가 지은 거예요. 2000년대 초에 만들었어요. 우리는 시내 중심가를 지났습니다. 편의점이 보였어요. GS 로고가 붙어 있었죠. 저 편의점도 한국 거예요. 2010년쯤 들어왔나? 지금은 어디에나 있어요. 저는 편의점에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진열대를 보니 한국 제품이 절반이었습니다. 과자, 라면, 음료수. 계산대에서 점원에게 물었어요. 손님들이 한국 제품 많이 사나요? 점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인기 많아요. 맛있고 품질 좋아요. 가격도 괜찮고요. 밖으로 나왔어요. 버스 정류장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왔어요. 현대차였죠. 저는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옆자리 아주머니와 이야기했어요. 버스가 전부 한국 차네요. 아주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버스 80%가 현대예요. 튼튼해요. 겨울에도 잘 다녀요. 저는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현대버스를 썼나요? 아주머니가 생각했어요. 한 20년 됐을 거예요. 그전엔 중국차 많이 썼는데 자꾸 고장났어요. 현대차는 오래 가요.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상업지구였어요. 큰 쇼핑몰이 보였죠. 들어가 봤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어요. 한국 브랜드가 가득했습니다. 화장품 가게가 있었어요. 간판에 한글로 뷰티숍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들어갔죠. 젊은 여성들이 제품을 보고 있었어요. 직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인터뷰해도 될까요? 기자예요. 직원이 흔쾌히 승낙했어요. 좋아요. 저는 사란이에요. 저는 물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인기가 많나요? 사란이 활짝 웃었어요. 엄청 많죠. 여기 오는 손님 거의 다 한국 제품 사요.
품질 좋고 유행도 빨라요. 그녀가 진열대를 가리켰습니다. 이 립스틱 K-팝 스타 쓰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동났어요. 다시 들여왔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란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한국 드라마 보면서 화장법 배워요. 유튜브에 한국 뷰티 크리에이터 많잖아요. 다 따라해요. 쇼핑몰을 나왔습니다. 식당가로 갔어요. 한국 음식점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서울 식당, 부산 갈비, 제주 횟집. 하나를 골라 들어갔어요. 주인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국어였어요. 저는 영어로 답했죠. 주인이 몽골어로 바꿨습니다. 메뉴를 봤어요. 김치찌개, 불고기, 비빔밥. 다 있었습니다. 불고기를 주문했어요.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서 오셨나요? 주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몽골 사람이에요. 한국에서 3년 일했죠. 요리 배워서 여기서 식당 열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맛은 정통이었어요. 서울에서 먹던 것과 똑같았죠. 주인이 옆에 앉았습니다. 2015년에 식당 열었어요. 처음엔 손님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예약 받아야 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아졌나요? 주인이 웃었어요. 한국 드라마 덕분이에요. 드라마에서 불고기 먹는 장면 나오면 다음날 손님 2배로 늘어요. 식사를 마쳤습니다. 계산하면서 주변을 봤어요. 손님 대부분이 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두 한국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이 됐어요. 거리에 불이 켜졌습니다. 한글 간판이 더 선명하게 빛났죠. 현대백화점 앞을 지났습니다. 2020년에 문을 열었다는 안내판이 있었어요. 몽골 최초 한국식 백화점이라고 했습니다. 안으로 들어갔어요. 6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각 층마다 한국 브랜드가 들어와 있었어요. 의류, 가전, 식품. 없는 게 없었습니다. 지하 식품관에 갔습니다. 한국 식재료가 가득했어요. 김치, 고추장, 된장. 현지 주부들이 장을 보고 있었죠. 한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식품 자주 사시나요? 아주머니가 웃었어요. 네, 맨날 사요. 애들이 한국 음식 좋아해요. 떡볶이, 치킨. 집에서 만들어 먹어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만드세요? 아주머니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유튜브 보고 따라해요. 한국 요리 채널 구독했어요. 한국어로 설명하는데 자막 있어요. 백화점을 나왔습니다. 저는 호텔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나온 거리를 되돌아봤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만든 풍경이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 한국 사람을 만났습니다. 40대 남성이었어요. 명함을 건넸더군요. 한국 무역회사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어요. 몽골에서 일하신 지 오래됐나요? 그가 답했습니다. 7년 됐어요.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 많이 달라요. 한국 제품 수요가 계속 늘어요. 저는 이유를 물었죠. 그가 설명했습니다. 신뢰예요. 한국 제품은 품질이 좋아요. 가격 대비 가성비도 좋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한국 문화를 좋아하니까 자연스럽게 제품도 찾는 거죠.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경제가 문을 열었어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일하고 투자하니까 사람들이 한국을 알게 됐죠. 그 다음엔 문화가 마음을 연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경제와 문화가 함께 움직인 거였어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키운 겁니다.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창밖을 내다봤어요. 울란바토르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작은 서울이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몽골 보건부를 찾아갔습니다. 취재 약속이 있었거든요. 한국과 몽골의 보건 협력에 대해 듣고 싶었어요. 담당자는 바야르라는 40대 여성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는 자리에 앉아 물었어요. 코로나 시기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한국 방역 시스템을 참고했다고요? 바야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2020년 초였죠. 코로나가 전 세계로 퍼질 때였어요.
그녀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막막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죠. 그때 한국 뉴스를 봤어요. 저는 메모하며 들었습니다. 바야르가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달랐어요.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했죠. 확진자 동선도 알려주고 검사도 빨리 했어요. 그녀가 화면을 켰습니다. 자료가 나왔어요. 우리 정부가 한국에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 전문가를 보냈죠. 저는 놀랐습니다. 언제요? 바야르가 답했어요. 2020년 4월이었어요. 3명이 왔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 시스템을 점검했죠. 그녀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한국 전문가들이 몽골 의료진과 회의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분들이 한국 방식을 알려줬어요. 앱으로 추적하는 방법, 검사 키트 쓰는 법, 격리 절차까지요. 저는 물었습니다. 효과가 있었나요? 바야르가 웃었어요. 있었죠. 우리가 한국 시스템을 도입하니까 확진자 관리가 수월해졌어요. 검사 시간도 빨라졌고요. 그녀가 그래프를 가리켰습니다. 2020년 5월부터 확진자 증가율이 둔화됐어요. 한국 방식 덕분이었죠. 저는 감탄했습니다. 바야르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키트도 보내줬어요. 무상으로요. 5만 개였어요. 그걸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검사했는지 몰라요.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바야르가 진지하게 말했죠. 그때 우리 국민들이 느꼈어요. 한국은 믿을 수 있는 나라라고요. 어려울 때 도와주는 진짜 친구라고요. 보건부를 나왔습니다. 저는 거리로 나가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어요. 정말 그렇게 느꼈는지요.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젊은 남성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죠. 실례합니다. 인터뷰해도 될까요? 그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좋아요. 저는 갈바예요. 저는 물었어요. 코로나 때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던데 사실인가요? 갈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그전엔 한국이 그냥 K-팝 드라마 나라였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 달라졌죠. 그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한국 뉴스 계속 봤어요. 투명하게 다 보여줬잖아요. 숨기지 않고요. 그게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요? 갈바가 설명했어요. 다른 나라는 정보를 안 줬거든요. 불안했죠.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매일 브리핑하고 데이터 공개하고 신뢰가 갔어요. 그가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을 다르게 봤어요. 단순히 재미있는 나라가 아니라 배울 점이 많은 나라라고요. 카페를 나왔어요. 저는 대학가로 갔습니다. 학생들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캠퍼스 벤치에 여학생 2명이 앉아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코로나 때 한국 이야기 좀 들어도 될까요? 한 명이 웃으며 답했어요. 좋아요. 저는 나란이에요. 얘는 제 친구 툴가예요. 나란히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 저희 엄마가 한국 드라마 보면서 울었어요. 의사들이 환자 살리려고 밤새 일하는 장면이었거든요. 툴가가 거들었어요. 우리 아빠도 한국 뉴스 매일 봤어요. 투명하게 보고한다고 칭찬했죠. 다른 나라는 숨기는데 한국은 다 보여준다고요. 나란히 계속 말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도 바뀌었어요. 한국이 정말 선진국이구나 싶었죠. 위기를 이렇게 대처하는 게 진짜 실력이잖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툴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저 한국어 공부 시작한 게 그때예요. 코로나 끝나고 한국 가고 싶어서요. 대학을 나와 시내로 갔습니다. 한 서점에 들렀어요. 한국 책 코너가 있었습니다. 주인에게 물었죠. 코로나 이후로 한국 책 수요가 늘었나요? 주인이 웃었습니다. 엄청 늘었죠. 특히 2021년부터요. 사람들이 한국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가 책장을 가리켰어요. 한국 역사책, 문화책, 경제책. 다 잘 나가요. 사람들이 한국을 제대로 알고 싶어 해요. 저는 신기했습니다. 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주인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신뢰 때문이에요.
코로나 때 한국이 어떻게 대처했는지 봤잖아요. 믿을 만한 나라라는 걸 알았죠. 서점을 나왔습니다.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 갔어요. 문화원장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문화원장은 50대 한국 남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훈입니다. 저는 악수하며 앉았어요. 김태훈이 차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코로나가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김태훈이 설명했어요. 그전엔 한류가 엔터테인먼트 중심이었어요. 드라마, 음악, 영화. 그런데 코로나 이후엔 달라졌죠. 한국 자체에 대한 관심으로 바뀌었어요. 그가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2021년 한국 마이너스 몽골 문화교류 지수예요. 역대 최고치인 82점을 기록했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올랐나요? 김태훈이 답했어요. 신뢰죠. 사람들이 한국을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 배울 모델로 본 거예요. 위기 대응 능력, 투명성, 시민의식. 이런 걸 보고 존경하게 됐죠.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2022년부터 한국 유학 신청자가 2배로 늘었어요. 장학금 경쟁률도 치솟았죠. 다들 한국에서 배우고 싶어 해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김태훈이 미소 지었어요. 코로나가 역설적으로 한국의 진가를 보여준 거예요. 겉모습이 아니라 실속을요. 대사관을 나왔습니다. 저는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위기가 관계를 바꿨습니다. 동경이 신뢰로, 호기심이 존경으로 변한 거였죠. 한 약국 앞을 지나는데 마스크 광고가 붙어 있었어요. 한국산 마스크였습니다. 믿을 수 있는 품질이라고 써 있었죠. 저는 그 문구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제품이 아니었어요. 신뢰를 파는 거였죠. 저는 다음 날 몽골 국립대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한국 학과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캠퍼스는 넓었어요. 학생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한국학과 건물 앞에 섰어요. 입구에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국학 거점대학 2023년 지정.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복도에 한국 관련 포스터가 가득했습니다. 한글 서예 작품, 한복 사진, K-팝 스타 포스터. 학과 사무실 문을 두드렸어요. 들어오세요. 중년 남성이 반겼습니다. 저는 최민수예요. 여기서 한국 문학을 가르쳐요. 최민수는 한국에서 파견 나온 교수였습니다. 앉으세요. 차 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민수가 차를 따르며 말했습니다. 우리 대학이 거점대학으로 지정된 게 2년 전이에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선정했죠. 저는 물었습니다. 거점대학이 뭔가요? 최민수가 설명했어요. 한국학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대학이에요. 한국 정부가 지원하죠. 장학금, 교환학생 프로그램, 도서관 자료, 교수 파견. 다 해줘요. 그가 파일을 꺼냈습니다. 작년에 학생 30명이 한국대학으로 교환학생 갔어요. 전액 장학금이었죠. 2년 전엔 10명밖에 못 갔어요. 저는 놀랐습니다. 3배나 늘었네요. 최민수가 웃었어요. 네. 거점대학 되면서 예산이 늘었거든요. 학생들 기회가 많아졌죠. 그가 일어났습니다. 도서관 보여드릴게요. 한국 책이 얼마나 많은지요. 도서관으로 갔어요. 3층 건물이었습니다. 한국학 자료실이 따로 있었어요. 들어가니 책이 빼곡했습니다. 최민수가 설명했어요. 여기 책이 5,000권 넘어요.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매년 보내줘요. 한국 역사, 문학, 정치, 경제. 없는 게 없어요. 학생 몇 명이 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한국사 책을 펼쳐놓고 열심히 읽고 있었어요. 저는 다가가 물었습니다. 무슨 공부하세요?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선시대 여성사 공부해요. 논문 쓰고 있어요. 그녀의 이름은 어윤이었습니다. 25이라고 했죠. 저는 대학원생이에요. 한국학 전공하고 있어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한국학을 선택했나요? 어윤이 눈을 반짝였어요. 재미있어요. 한국 역사가 우리랑 비슷한 점이 많거든요.
외세 침략 겪은 것도 그렇고 빠르게 발전한 것도요. 최민수가 거들었습니다. 어윤이는 우수 학생이에요. 작년에 서울대 교환학생 다녀왔어요. 올해는 장학금 받아서 한국대학원 갈 거예요. 어윤이 수줍게 웃었어요. 네. 서울대 박사과정 합격했어요. 전액 장학금이에요. 거점대학 덕분이죠. 저는 축하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윤이 말했어요. 거점대학 되기 전엔 이런 기회가 없었어요. 유학 가려면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이젠 장학금이 많아서 집안 형편 상관없이 갈 수 있어요. 도서관을 나왔습니다. 최민수가 강의실로 안내했어요. 수업 하나 보여드릴게요. 교실 문을 열었어요. 학생 40명쯤 앉아 있었습니다. 칠판에 한국 현대사 연표가 그려져 있었죠. 교수가 강의하고 있었어요. 몽골 교수였습니다. 한국어로 설명하고 있었어요. 6.25 전쟁 이후 한국은 폐허였어요. 하지만 50년 만에 선진국이 됐죠.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한 남학생이 답했어요. 교육과 기술 투자요.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국민들의 노력이죠. 우리 몽골도 배울 점이 많아요. 수업이 끝났어요. 학생 몇 명과 이야기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말했어요. 저는 졸업하면 한국 회사에 취직하고 싶어요. 한국학 전공하면 취업이 잘 돼요. 다른 학생이 거들었죠. 저희 선배들 67%가 한국 관련 직장 다녀요. 한국 기업, 대사관, 무역회사. 다양해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높아요?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거점대학이라 인정받거든요. 졸업장 가치가 높아요. 최민수가 학과장실로 안내했습니다. 학과장은 몽골 교수였어요. 이름은 자르갈이었습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자르갈이 차를 권했습니다. 거점대학 지정이 우리에겐 큰 변화였어요. 저는 물었어요. 어떤 점이요? 자르갈이 설명했습니다. 예산이 3배로 늘었어요. 교수도 더 뽑고 시설도 확충했죠. 학생들 장학금도 늘었고요. 그가 자료를 보여줬어요. 2023년 예산이 3억 투구릭이었어요. 거점대학 되고 나서 9억으로 늘었어요.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자르갈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에서 교수도 3명 파견 나왔어요. 최 교수님 같은 분들이죠. 덕분에 수업질이 높아졌어요. 그가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학이 이제 인기 전공이에요. 입학 경쟁률이 5대 1이에요. 우리 대학에서 제일 높아요. 저는 놀랐습니다. 왜 그렇게 인기가 많나요? 자르갈이 웃었어요. 취업 잘 되니까요. 그리고 장학금 기회도 많고요. 학생들이 미래가 보이는 거죠. 그가 졸업생 명단을 꺼냈습니다. 작년 졸업생 50명 중 40명이 취업했어요. 30명은 한국 관련 일하고 있고요. 저는 명단을 봤어요. 한국 기업, 통역사, 교사, 공무원. 다양했습니다. 자르갈이 말했어요. 이 친구들이 한국과 몽골 사이 다리예요. 양국 협력의 실질적 주체죠. 학과장실을 나왔습니다. 최민수가 캠퍼스를 걸으며 말했어요. 거점대학 제도가 중요해요. 일시적 유행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시스템이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수가 계속 말했어요. 한류는 드라마나 음악으로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오래 못 가요. 제도로 뿌리 내려야 해요. 그가 도서관을 가리켰습니다. 거점대학이 바로 그 뿌리예요. 학문으로 이어지고 전문가를 키우는 거죠. 그래야 관계가 깊어져요. 저는 메모하며 생각했습니다. 문화가 감정을 움직였다면 제도는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질 연결고리였죠. 캠퍼스를 나서며 뒤돌아봤습니다. 한국학과 건물에서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어요. 그들의 손에 한국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미래를 향한 발걸음이었어요. 저는 대학을 나와 시내 카페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젊은이들을 만나기로 했거든요. 20대와 30대 초반 이른바 Z세대요. 카페 이름은 서울 라운지였어요. 한글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니 젊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대부분 노트북을 펴놓고 있었죠. 예약한 자리로 갔습니다. 벌써 4명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초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20대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그들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첫 번째는 어르덴바트였어요. 28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국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통역 겸 마케팅 담당이죠. 두 번째는 채책이었습니다. 25이었어요. 저는 한국 화장품 회사 다녀요. 매장 관리자예요. 세 번째는 강이었어요. 29이었습니다. 저는 한국 유학 다녀왔어요. 지금은 여기서 한국어 가르쳐요. 마지막은 뭉크바트였습니다. 23이었어요. 저는 대학생이에요. 한국학과 4학년이고요. 저는 커피를 주문하며 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여러분 세대가 한국을 어떻게 보는가예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어르덴바트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저희 세대에게 한국은 특별해요. 부모님 세대랑 달라요.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요? 어르덴바트가 설명했어요. 부모님 세대는 한국을 먼 나라로 봤어요. 경제 강국이고 선진국이니까 동경했죠. 근데 저희는 달라요. 채책이 거들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가깝게 느껴요. 친구 같은 나라요. 거대하지도 멀지도 않아요. 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저는 서울 유학할 때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랑 비슷하다고요. 가족 중시하고 열심히 일하고. 뭉크바트가 말했습니다. 저희 친구들 68%가 한국 기업이나 문화 쪽 일하고 싶어 해요. 설문조사 결과예요. 저는 놀라서 물었어요. 그렇게 높아요? 뭉크바트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네. 작년 우리 학과에서 조사했어요. 한국 관련 직업 선호도가 제일 높았어요. 어르덴바트가 말을 이었어요. 이유가 있어요. 한국 회사는 체계적이거든요. 배울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를 존중해줘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채책이 자기 경험을 말했어요. 저는 한국 회사에서 3년째 일해요. 처음엔 걱정했어요. 외국 회사니까 차별받지 않을까 싶었죠. 그녀가 웃었습니다. 근데 아니었어요. 실력으로 평가받아요. 제가 작년에 매니저로 승진했어요. 몽골 직원 중 최연소였죠. 강이 차를 마시며 말했어요. 한국 사람들이 우리를 동료로 봐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려 들지 않아요. 함께 성장하자는 느낌이에요. 뭉크바트가 거들었습니다. 저희 세대는 한국을 롤모델이 아니라 파트너로 봐요. 배우되 따라하진 않아요. 우리만의 방식을 찾는 거죠. 저는 흥미로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닮았다고 느끼나요? 어르덴바트가 답했습니다. 역사요. 한국도 어려운 시기 겪었잖아요. 전쟁, 가난. 근데 극복했어요. 우리도 소련 붕괴 후 힘들었죠. 그래서 공감돼요. 채책이 덧붙였어요. 가족 문화도 비슷해요. 한국도 가족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어른 공경하고. 우리도 그래요. 강이 말했습니다. 일하는 방식도 닮았어요. 열심히 하고 결과 중시하고. 서울에서 느낀 건데 한국 사람들 정말 부지런해요. 우리도 그렇고요. 뭉크바트가 웃으며 말했어요. 음식 문화도 비슷해요. 고기 좋아하고 국물 요리 많고. 김치랑 우리 절임 채소도 비슷하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덴바트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지 않아요. 작은 나라라고 깔보지 않죠. 채책이 말을 이었습니다. 맞아요. 제가 한국 본사 출장 갔을 때 놀랐어요. 거기 직원들이 저한테 의견 물어봤거든요. 몽골 시장을 제가 제일 잘 아니까요. 강이 웃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서울에서 교수님들이 몽골 이야기 궁금해했어요. 배우려는 자세였죠. 일방적이지 않았어요. 뭉크바트가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한국 문화로 자랐어요. 어렸을 때부터 케이팝 듣고 드라마 봤거든요. 한국이 저희 일상이에요. 저는 물었어요.
그럼 한국어는 언제 배웠나요? 뭉크바트가 답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요. 친구들이 다 배웠어요. 한국 아이돌 팬클럽 활동하려면 필요했거든요. 어르덴바트가 거들었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배웠어요. 그때는 취미였죠. 근데 대학 가니까 필수더라고요. 취업하려면 한국어 해야 했어요. 채책이 말했습니다. 한국어는 이제 영어만큼 중요해요. 아니, 어떤 직종에선 더 중요해요. 무역, 관광, 유통. 한국어 못하면 힘들어요. 강의 데이터를 꺼냈어요. 몽골 청년 2,000명 조사한 자료예요. 20대의 72%가 한국어 할 줄 알아요. 최소한 기초 회화는요. 저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높아요? 강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희 세대에겐 당연해요. 한국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죠. 뭉크바트가 말했습니다. 제 친구들 대부분 한국 드라마 자막 없이 봐요. 한국 뉴스도 보고요. 유튜브로 한국 크리에이터 채널 구독해요. 어르덴바트가 웃었어요. 저희는 한국 트렌드 실시간으로 따라가요. 패션, 뷰티, 음식. 서울에서 유행하면 한 달 후 여기서도 유행해요. 채책이 자기 옷을 가리켰습니다. 이 옷 한국 브랜드예요. 온라인으로 샀어요. 배송 일주일 걸렸죠. 제 옷장 절반이 한국 제품이에요. 강이 말했어요. 문화가 이미 통합됐어요. 한국 문화와 몽골 문화 사이 경계가 흐려졌죠. 저희에겐 다 일상이에요. 뭉크바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 세대가 한국 마이너스 몽골 관계의 미래예요. 저희가 양국 사이 다리 역할 할 거예요. 그게 저희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한국을 좋아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기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있었죠. 카페를 나오며 어르덴바트가 말했어요. 에밀리 씨,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어르덴바트가 말했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았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으로 압박하지 않았죠. 그냥 매력을 보여줬어요. 그게 차이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핵심이었어요. 저는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창문을 열었습니다. 울란바토르 전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한 주일 동안 이 도시를 돌아다녔죠. 이제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어요. 로비에서 택시 기사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일주일 전 공항에서 처음 태워준 그분이었어요. 기억나요? 기사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취재 잘 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많이 배웠어요. 기사분이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태워드릴까요? 저는 부탁했어요. 시내 한 바퀴만 돌아주세요. 마지막으로 보고 싶어요. 차에 올랐습니다. 기사분이 라디오를 켰어요. BTS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거리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아침 햇살에 빛났어요. 서울마트, 부산식당, 명동뷰티. 일주일 전엔 낯설었던 풍경이 이젠 익숙했습니다. 기사분이 말했어요. 기자님, 우리나라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특별해요. 한국과 몽골의 관계가 독특하더라고요. 기사분이 웃었어요. 맞아요. 우리는 한국을 좋아해요. 진짜 친구 같아요. 저는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느끼세요? 기사분이 대답했어요. 한국은 우리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자연스럽게 가까워진 거예요. 버스 정류장을 지났습니다. 현대버스가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타고 내렸죠. 기사분이 버스를 가리켰습니다. 저 버스들 튼튼해요. 겨울에도 고장 안 나요. 한국 제품은 믿을만해요. 우리는 대학가로 갔습니다. 학생들이 캠퍼스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대부분 한국 브랜드 옷을 입고 있었죠. 기사분이 말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한국어 다 해요. 제 딸도 대학에서 한국어 배워요. 저는 물었습니다. 따님이 왜 배우나요? 기사분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취업하려고요. 한국 회사 들어가고 싶대요. 월급 좋고 배울 것도 많다고요.
세종학당 앞을 지났습니다. 간판이 보였어요. 학생들이 들어가고 있었죠. 기사분이 말했습니다. 저기서 제 아들도 배웠어요. 지금은 한국무역회사 다녀요. 우리는 시내 중심가로 향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이 즐비했어요. 기사분이 설명했죠. 저 건물들 대부분 90년대, 2000년대 초에 지어졌어요. 한국 회사들이 지었죠. 저는 건물들을 봤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담겨 있었어요. 사전 한 권에서 시작해 거점대학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쇼핑몰 앞을 지났어요. 젊은 여성들이 쇼핑백을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한국 브랜드 로고가 박혀 있었죠. 기사분이 말했어요. 제 아내도 한국 화장품 써요. 품질 좋다고요. 값도 적당하고. 저는 웃었습니다. 기사분이 계속 말했어요. 우리 집에 한국 제품 많아요.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다 한국 거예요. 고장 안 나요. 식당가를 지났습니다. 한국 음식점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점심시간이라 손님들로 붐볐죠. 기사분이 말했습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은 한국 음식 먹어요. 김치찌개 좋아해요. 우리는 공원 옆을 지나갔습니다. 벤치에 노인분들이 앉아 계셨어요. 한 분이 핸드폰으로 한국 드라마를 보고 계셨죠. 기사분이 웃었어요. 우리 어머니도 저래요. 매일 한국 드라마 보세요. 자막 없이도 알아들으세요. 저는 놀랐습니다. 어르신들도 한국어를 아세요? 기사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금씩요. 드라마 많이 보니까 자연스럽게 배우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시내 중심가로 돌아왔습니다. 기사분이 차를 세웠어요. 여기가 제일 전망 좋은 곳이에요.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언덕 위였어요.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였죠. 한글 간판들이 도시 곳곳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기사분이 제 옆에 섰어요. 30년 전엔 이렇지 않았어요. 한글 간판 하나 없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기사분이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한국이 총 대신 사전을 들었어요. 전쟁 대신 교실을 만들었죠. 우리를 존중했어요.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사분이 계속 말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달랐어요. 자원만 가져가려 했죠. 근데 한국은 우리를 가르쳤어요. 함께 성장하자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사분이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좋아하는 거예요. 진심이 통한 거죠. 우리는 차로 돌아왔습니다. 호텔로 향했어요. 길에서 한 버스를 봤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BTS 노래를 따라 부르며 운전하고 있었어요. 행복한 표정이었죠. 기사분이 말했습니다. 저 아저씨 봐요. 행복해 보이죠? 한국 문화가 우리 삶을 즐겁게 만들었어요.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많은 걸 배웠어요. 기사분이 웃었어요. 기자님, 기사 잘 쓰세요. 우리 이야기 세상에 알려주세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꼭 그렇게 할게요. 방으로 올라갔어요. 노트북을 열고 메모를 정리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취재 내용이었죠. 사전에서 시작한 이야기. 세종학당이 뿌린 씨앗. 경제가 연문. 코로나가 증명한 신뢰. 거점대학이 만든 미래. 젊은 세대가 이어가는 꿈. 모든 게 연결돼 있었습니다. 하나하나가 모여 30년의 이야기를 만들었어요. 강압이 아닌 매력으로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시에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죠. 서울 치킨, 강남 뷰티, 부산 식당. 울란바토르는 작은 서울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복제가 아니었어요. 몽골만의 색깔로 한국을 받아들인 거였죠. 노트북에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군사력보다 강한 힘이 있다. 그건 존중이다. 한국은 몽골에게 그것을 보여줬다. 저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내일이면 영국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도시의 이야기는 제 마음에 남을 거예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바람이 들어왔어요. 거리에서 케이팝 음악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노래방에서 부르는 소리였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행복했어요. 한국 문화가 그들 삶의 일부가 됐으니까요. 강요가 아닌 선택으로요. 30년 전 한 권의 사전이 시작한 혁명. 그 혁명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교실에서, 거리에서, 젊은이들의 꿈에서. 저는 노트북을 덮었어요. 이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겁니다. 매력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를요. 밤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한국과 몽골 사이의 우정도 저 별처럼 오래 빛날 거라고 믿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감동사다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